안녕하세요. 저는 10월들하면 치가 떨리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시댁욕 많잖아요. 저도 하나 보태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시댁과 결정적으로 인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처음에는 시댁에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제 가족처럼 챙기면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나 봐요. 결국은 상처를 주며 이렇게 인연까지 끊게 된 것을 보면 말이죠. 저와 남편은 5년을 넘게 사귄 장기간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만났기에 서로 집안 어른들도 그리고 서로의 집안 사정도 참 잘 알았죠.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집안 어른들이 너희 결혼은 언제 할래?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가끔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면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전부터 잘 챙겨드렸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본인 생일보다 남자친구 엄마를 더 챙긴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죠. 저희가 막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 현재 남편, 그러니까 당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남은 남자친구 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부르면 군소리 없이 찾아가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달려갔었죠. 남편은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3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버님을 정말 많이 챙기셨어요. 뭐 보통 엄마들이 장남을 예뻐하니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했었죠. 거기다 저희는 결혼하고 아주버님은 아직 미혼이니 그래서 더 챙기나 보다 했는데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형을 더 예뻐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혼자 있는 아들 챙기는 건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차에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그전까지 며느리는 저 혼자였기에 거의 제가 큰며느리 역할을 해왔어서 아주버님이 집에 여자분을 데려온다고 하셨을 때 가장 좋아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새 식구를 맞을 준비를 부지런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어서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지 잔치상 부럽지 않게 상을 차리고 싶으셨는지 장거리를 한가득 부셨습니다. 저희는 갈비에 잡채에 전까지 붙여서 정말 한상 가득 음식을 해놓고 새 식구가 오길 기다렸죠. 그리고 아주버님이 형님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들어오는데 여자분이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명품도 있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명품이었던 제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품에 눈이 어두워도 이건 딱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몇 개씩이나 있었죠. 저는 그때 대충 아주버님이 부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듣긴 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좔좔 흐르는 형님을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 보는 큰며느리감이 반가우신지 손을 맞잡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도 좋았습니다. 딱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데 나쁠 리가 없잖아요. 식사하다 보니 모자란 음식이 있으면 저는 부지런히 상으로 음식을 퍼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갈비가 모자란다고 하자 저는 일어나서 갈비를 퍼오는데 거실 상에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죠. 자세히 들어보니 형님께선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3년 넘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안의 축복인 건 맞죠. 하지만 저를 속상하게 했던 건 형님의 임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무도 바뀌어버린 어머님의 행동이셨죠. 제가 갈비를 상위에 내려놓자 어머님이 형님의 손을 꽉 붙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 요즘은 아이를 다 혼수로 가져온다더니 참말이네. 정말 예쁘기도 해라. 우리에게 오자마자 장손까지 만들어 오고. 고생했다. 여기 갈비 먹어라. 잘 먹어야 아기가 잘 자라지. 그때 저희 남편이 제 눈치가 보이는지 갈비 한 조각을 제 밥그릇에 올려놓았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는데 아직 가지지 못하고 형이 먼저 가졌다고 하니 제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갈비는 우리 자기도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요리 만들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자기야. 그래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슬쩍 보시더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시면서 갈비를 형님 앞으로 밀어놓으셨어요. 순간 남편은 무안해져서 저를 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학수고대하던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기다렸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잡채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대학병원 의사라고? 내분비과? 아이고, 우리 집에 드디어 사자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구나. 아이고, 장하다. 지훈이 너도 참 용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집에 들여왔다니? 참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저는 잔뜩 들떠있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집이 정말 잔치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과 아주버님과 미래의 형님은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상을 치우는 것은 또 저의 몫이었기에 혼자 사부작거리며 상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도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그랬는지 저를 도와 상을 같이 치워주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저를 다독이는데 그 손길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침부터 힘들게 부지런히 요리하고 상을 차렸어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못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맘을 알아주니 속상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죠. 상을 치우고 과일을 내가는데 형님이 어머님께 선물이라고 명품 가방을 떡하니 내놓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잇몸이 만개하게 찢어지셨어요. 의사니까 역시 돈도 잘 버는 거겠죠. 어머님의 커다래진 입을 보는데 제가 괜히 죄송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하나 사드리는 건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드린 건 명품은 아니어도 국내 유명 브랜드들이었거든요. 역시 어머님도 여자셨던 거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품에 안으시고 예비 형님을 향해 말을 하셨어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결혼을 서둘러야지. 배가 나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형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병원 일이 생각보다 한가한 일이 아니라서요. 어머님은 형님의 손을 꽉 잡으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럼 알다마다 큰일 하는데 바쁜 거 내가 다 알지. 결혼식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하마. 여기 한가한 너희 동서도 있잖아. 그렇지, 작은 애야? 네가 결혼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려무나. 저는 사과를 깎다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제가 준비하다니요? 그것도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은 결혼식을 말이죠. 저는 어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본인들이 준비하는 게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흘겨보셨어요. 무슨 직장이 시간 조정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니? 그래서 다른 일은 할 수 있겠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해야 형제 우애가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바빠도 시간 내서 해볼게요. 동서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다, 내가 준비하마. 바쁜 네가 시간을 어떻게 빼려고 해. 뱃속에 애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벌써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머니와 형님만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저는 딱 그 자리에 그냥 옆에 세워진 병풍 같은 존재 같았어요. 아직 결혼 전부터 이렇게 살얼음 판인데 결혼하면 또 얼마나 달라지려나 하는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왜 그런 느낌은 딱딱 잘도 들어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결혼 전부터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결혼은 어머님 주도 아래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두 분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시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미 재산이 분할이 끝났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동등하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말이죠. 제사도 저희가 다 지내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왜 동등하게 나누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장남이 더 가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희가 결혼 전에 아버님은 이미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댁은 재력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동산 재산이 있었고 당시 저도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아버님은 아주버님에게 장남이라는 이유로 지역 상권도 월등히 좋은 신축 건물을 주었고 저희에게는 건물은 규모가 크지만 오래되고 상권이 안 좋은 건물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버님도 그것에 만족하셨고 저희 남편과 저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시세 차이는 별반 다름 없었고 아버님이 나눠주시는 거니 큰 불만도 없었죠.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 앞으로 노후자금이라고 작은 건물을 남겨두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말을 꺼내자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형님,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는 시댁에 손 놓아도 되는 건가요? 형님 혼자 시댁 행사며 제사며 다 챙기시려고요? 형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장손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더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앞으로 고생은 나하고 우리 그이가 다 하는 건데 앞으로 어머님도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좋은 상권의 신축 건물을 아주버님께 남겨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것을 따주시면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시세만 같다 뿐이지 두 건물 사이에는 엄연히 차이가 크게 나요. 거기다 어머님께도 건물을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원래라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같은 시세라니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작은 애 시끄럽다. 너희 형님 말 어디가 틀린 게 있다니? 너보다 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옳으면 그렇게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까지 형님의 편을 들고 나서자 머리까지 피가 끓어올랐어요. 여기서 선을 딱 긋지 않으면 저희가 질질 끌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싸움도 되지 않을 일 가지고 이게 뭔가요? 이미 아버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고 저희는 다시 아주버님께 드릴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에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대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아니, 재수 씨,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윗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앞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말을 자릅니까? 재수 씨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나요? 그렇게 재산에 욕심이 나나요? 저는 재수 씨가 이렇게 속물인지 몰랐네요. 저는 순간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지금 재산에 더 눈이 멀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재산 이야기 하시는 두 분은 아직 결혼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한참 하시고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면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죠. 너는 윗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그래. 윗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구분구분 말을 들을 연구를 해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거야. 두 분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하니 속이 정말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말 한 번 잘하셨네요. 제가 장남이니까 더 갖는 게 옳죠. 재수 씨, 아버지가 주신 건물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 같네요. 가만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제 참지 못하겠는지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기가 불편하네. 이미 그건 아버지가 나와 아내한테 물려주신 건데 왜 형이 주라 말아야? 재산에 눈먼 사람이 누군데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더 이상 할 얘기도 아닌 것 같네. 우리는 그만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가자, 자기야.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도 정말 두 눈이 시뻘개진 두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길게 한숨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우리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타이밍에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임신에 너무 기뻐하면서 형님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말하자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드디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뿌듯함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자 남편은 활짝 웃으며 제가 임신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모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에 또 경사가 있어요. 제 아내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그동안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의 말이 끝이 나자 형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은 점점 심해지더니 자지러질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저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형님을 달래는데 저희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드디어 형님이 진정하자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동서, 좋은 날에 정말 미안해. 내가 유산을 해서 동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뱃속의 아이가 너무 생각나서 그랬어. 우리가 재산 가지고 다툰 날 있잖아. 그날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나 봐. 나는 그게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줄 모르고 꺼낸 이야기인데 형제 싸움까지 번지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아이가 그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결국 우리가 재산을 내놓지 않아서 자신이 유산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눈으로 흘기시며 입을 비트셨어요. 재산이 무슨 대수라고 뱃속에 장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이 상황에서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니? 지금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애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눈치도 없네. 어머니의 말을 듣다 못한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네 아기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희 잘못인가요? 지금 저희 아이는 안중에도 없으신 거예요? 형님 잃어버린 아이만 중요하신 거냐고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 가자.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임신에 심한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유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래에 피가 살짝 비치고
아랫배가 자꾸 뭉치고 아파지는 게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려 했지만 대학병원 같이 큰 병원은 대기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 엄두를 못 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형수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머님도 형님이 예약해서 허리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형수백으로 검진을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형님에게 부탁하는 게 마땅치 않았지만 아이가 우선이니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형님이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왜 전화했어? 바쁜 일 아니면 빨리 끊어. 혹시 이제는 우리한테 건물 넘길 결심이라도 선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빨리 끊어. 나 바빠. 다시 머리에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왜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형님네 병원 산부인과 예약하러 가는데 혹시 빨리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곧 도착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갑자기 형님의 말투가 상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그런 일이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금방 알아봐 줄 수 있지. 잠시만 끊어봐. 내가 자리 있나 봐주고 다시 전화 걸어줄게.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더니 10분 뒤에 다시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동서, 내가 웬만하면 우리 병원으로 예약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온대. 대신해서 잘 보는 병원으로 예약해뒀거든? 거기로 가볼래? 그리고 건물은 출산 후에 이야기하자. 일단 뱃속 아기의 안정이 먼저잖아. 걱정하지 말고. 저는 형님이 예약해둔 다른 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기가 있다고 하면서 유산 방지 주사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서인지 시댁 모임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효이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결국 저는 시댁에 학을 떼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댁으로 가는데 가는 중에도 가슴 끈 명치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임신 6개월에 들어서는 중이었기에 어느 정도 유산에 대한 위험은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말한 주식 사셨어요? 어때요? 돈 좀 만지셨어요? 많이 올랐죠? 형님은 이미 어머니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서 주식 투자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 말대로 주식이 올랐는지 입을 활짝 옆으로 찢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랐어.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잘 알고 있니? 정말 내 주위의 여편네들은 나를 그렇게 부러워한다. 며느리 하나 잘 뒀다고 말이야. 잘 됐네요, 어머니. 이번에 정말 확실히 오르는 화끈한 주식 있는데 한두 푼으로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확실히 오르는 거거든요. 투자해보실래요? 주위에 어르신들 있으면 같이 투자하세요. 어머, 그게 정말이냐? 안 그래도 그 여편네들이 내가 주식으로 돈 재미 좀 봤다니까 자신들도 투자하고 싶다고 야단이더라. 내가 알아보마. 형님은 어머니의 말에 활짝 웃더니 저희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동서도 투자하는 게 어떻겠어? 이번에도 정말 확실한 주식이거든. 이렇게 확실한 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아는 애널리스트 말이라서 찐이거든. 차 떠나기 전에 올라타야지. 저는 그 주식 투자가 왠지 끌리지가 않았습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단언하면서 확신을 하는 게 못 믿어왔죠. 주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못 가리는 건데 말이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그렇게 크게 투자할 돈이 없어서 말이에요. 저희는 빼고 하세요. 아우, 정말 아까워서 그래. 그 애널리스트 말로는 3배는 기본이고 최대 5배 이상은 뛴다고 하던데 이때 아니면 못 산다니까? 그 건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투자하는 건 어때?
동서 말대로라면 시세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 아냐.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봐야 세금이나 더 나오지. 거기 건물 상가도 몇 개나 비어 있어서 월세로 버는 것도 없다던데. 나 못 믿으면 그 전문가 믿고 투자해봐. 형님은 꼭 저희 건물을 미리 알아보신 것처럼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아파트 건설업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깨너머로 어떤 특징적인 지역이 아파트 개발이 잘 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보고 나서야 이곳이 잘하면 재개발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재개발 허가가 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언젠가 재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거기가 곧 재개발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손해라도 당분간 건물 가지고 있자고 남편하고 말을 해두었어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형님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동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런 건물을 가져간 거야? 어떻게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런 곳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미리 알고 그 건물 가져간 거야? 우리 그이 몰래 건물 빼돌린 거 아니야? 형님의 말에 논리에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건물을 빼돌리다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아버님께 물려받고 눈으로 직접 건물 보고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다는 거 안 거고요. 아직 재개발 뜬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건물을 빼돌려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이 주신 대로만 받은 건데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지역이랑 흐름 보고 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님, 정말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버님이 주신다고 그런 낡은 건물을 얌전히 받았다고? 그게 더 이상하지. 분명 뒤에서 아버님에게 무슨 말을 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어머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좋은 건물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그 당시 아버님 옆에 계셨던 어머님까지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큰아기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너 정말 건물 노리고 그런 거니?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별꼴을 다 보는구나. 너 이게 무슨 경우냐, 어? 아무리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그렇게 노른자 땅을 홀라당 가지고 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니? 말하는 꼬락서니도 아주 뻔뻔하게 시리.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재수 씨, 이건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세요. 순간 머리 꼭지가 돌면서 아랫배가 뭉치는 겁니다. 밑이 빠질 것처럼 아픈데 저는 배를 움켜쥐고 옆으로 쓰러졌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까지 저를 보고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옳시고 이제 내가 뭐라고 한다고 아프다고 생쇼를 하는구나. 정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꼬리가 9 달린 여우 아니냐? 나 몰래 얼마나 너희 시아버지를 구워 삶은 거야. 안 일어나? 씨하지 말고 일어나. 저는 배가 아파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잡고 있던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야, 병원 가자. 이대로 안 되겠어. 저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의사는 하마터면 조사 날 뻔했다고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자궁 경부 길이가 아주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궁 경부를 묶고도 위험하다고 남은 임신 기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 있으면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에 배에 수축이 왔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괜히 서러워지는 겁니다. 보통 다둥이 가진 산모나 이렇게 한다는데 세상 원망이 다 남편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죄 없는 남편을 보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나 다시는 시댁 안 가. 이게 뭐야 진짜. 어렵게 아이 가졌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하마터면 우리 아이 잃을 뻔했잖아.
나한테 다시는 시댁 가자고 말하지 마. 다시 또 나랑 시댁에 가자고 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겠어? 눈물이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알겠어. 안 가도 돼.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집 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우리 아이 걱정만 하면 돼. 다시는 당신 속썩이는 일 없이 할 거야. 내가 미안해. 당신 고생시켜서. 그 말을 듣는데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예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시댁과 단절을 하고 4개월을 침대에서 더 버텨 무사히 제품에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 예쁜 얼굴을 보니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느라 몇 달을 정신없이 보내긴 했어도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세 식구만 챙기면 되니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도 명치에 답답한 것도 사라졌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시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밥 먹고 잠시 본가에 다녀올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갑자기 형수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형도 갑자기 형수가 사라져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서 둘 다 많이 놀랐나 봐. 저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형님이 갑자기 사라졌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시댁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따로 형님과도 연락하고 있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들려주는 시댁 이야기로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다녀와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무슨 일이 크게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야? 큰일이 난 거야? 형님은 찾았어? 어디 계시는데? 일단 신고는 해놨는데 그게 좀 이상해. 형이 형수가 사라지고 일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형수를 찾으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라고 하더라고. 분명 어머니가 몇 달 전에 허리 때문에 병원에서 형수 이름으로 진료 예약하고 진료를 받았고 병원 홀에서 의사 가운 입고 있는 것도 봤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형수 이름으로 진료 예약된 것은 맞는데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간호사까지 통틀어서 직원 명단을 봐도 형수 이름은 없대. 어머님은 그 말 듣고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형님이 그 대학병원 의사라는 것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병원 홀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형님을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형님은 그 병원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정황을 이야기했더니 경찰의 말로는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처음부터 형의 재산과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전문 사기꾼 같다고. 그럼 형님, 아니지, 그 사기꾼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홀레당 주식 투자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가지고 도망간 거야?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나도 그게 걱정되어서 물어봤더니 이미 어머니하고 형하고 건물까지 다 팔아서 그 주식에 투자했대. 경찰 말로는 그런 주식 자체가 없다는 거야. 아마 현금으로 돌려서 빼돌리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형수의 신원도 가짜고. 지금 조회 중이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신원이 가짜라니 무슨 말이야? 혼인신고 했을 거 아니야. 그게 형수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해서 혼인신고를 아직도 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신원 추적이 늦어지고 있어. 정말 어머님은 믿는 도끼에 크게 발등을 찍히고 마셨던 거죠. 온 식구들을 속이고 시댁과 아주버님의 재산을 몽땅 갖고 튄 그 사기꾼은 몇 달 수사 끝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다는 것을 경찰에서 밝혀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쓰러진 뒤로 중풍이 오셔서 말도 어눌해지고 한쪽 몸이 마비가 오셨다고 해요. 문제는 어머님이 또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사기꾼에게 투자해버려서 빚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병원으로 빚쟁이들이 들락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시댁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사시던 집을 팔아 그 빚을 다 갚고 작고 낡은 주택을 월세로 얻었다고 해요. 저는 더는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자초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의사라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믿어버리신 거니까요.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머니 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어머니에게 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나보고 어머니에게 얼굴 비추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도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한 행동을 고스란히 봐와서 그런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에 대해 저에게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저의 예상대로 저희의 건물은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상금으로 큰 돈을 벌었죠. 그 말을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저에게 수십 통 전화를 해서는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애 너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는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때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머니도 다 아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일로 뱃속에 아이를 잃을 뻔했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정도 없는데 더욱 어머니에게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것 같네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 사기꾼 형님한테 홀라당 넘어가셔서 제 뱃속에 있던 손녀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 벌써 잊으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명치 끝이 뜨겁고 답답해져요. 그런데 전화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니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게 차별이고 폭력이란 거 알면서도 형님이 사주는 명품 가방에 넋이 나가신 거죠. 형님의 배경에 눈이 멀었던 거고요. 다시는 저랑 제 딸 얼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어쩜 애가 하나도 안 변하니? 사람이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지. 가족끼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안 배웠냐? 너희 건물 재개발 들어갔다는 거 다 안다. 보상금도 넉넉하게 받았다며. 그거 내놔라. 내 남편이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재산이잖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놓고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내 남편이 준 거니 나도 받을 권리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왔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재산을 홀라당 말아먹은 건 어머니면서 저희 건물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버님 재산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실 줄 몰랐네요. 저는 그렇게 귀했다면 그 사기꾼한테 건물 팔아서 돈 넘길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믿고 그 많은 재산을 넘겨주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그때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켜낸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 사기꾼에게 건물 안 넘긴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거짓골 면하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전화하셔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전화 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성격에 다시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실 거니까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미안한지 몇 년이 지나도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남편만 연락을 주고받더군요. 남편 말로는 지금은 그 여자를 찾아서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간간히 서로 연락은 주고받고 있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꼭꼭 숨어버렸는지 몇 년을 찾아도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남편을 흘겨보았어요. 혹시 어머님이나 아주버님께 돈이나 이런 거 주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마.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남편은 저를 보며 팔짝 뛰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돈을 왜 줘? 형은 나한테 그런 말 미안해서라도 꺼내지도 않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라는 말만 계속하더라. 자기도 그렇게 속을 줄 몰랐다고. 어머님은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는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어. 병원비는 내드리고 있지만 다른 돈은 안 드린다고 확실히 선 그었어. 나도 말이야, 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유독 형만 예뻐했으니까. 당신도 이미 질릴 만큼 봤잖아. 저도 남편이 어머님의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알뜰히 챙기는 것을 봐오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봐온 남편도 결혼 후까지 그러니 이제 진절머리가 난 듯 했습니다. 알겠어. 병원비는 내드려야지. 그 정도는 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도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다시 시댁일에는 손대고 싶지 않아. 그건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알겠다고 자신의 집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시댁에 경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어머님께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는 저희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셨는지 저에게는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네요. 가끔 밖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셔서 생활비에 보태 쓴다고 남편이 말을 해주더군요. 일평생을 곱게 사셨던 분이셨는데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고초를 겪게 되신 거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토끼 같은 딸과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명절에는 시댁에는 가지 않으니 저희 세 식구는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도 다른 집들처럼 시모도 함께 여행을 다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을 떠올려봤자 어쩌겠어요. 나쁜 기억은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서야죠. 가끔은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상처 주는 사이라면 서로 안 보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서로의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40 초반의 여자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들기 전에 저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이곳에 사연을 듣고 있어요. 참 재밌어서 매일 챙겨 듣게 되니 어느새 가까운 친구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연이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보내게 되었답니다.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그냥 딱 보통 남자였어요. 외모도 무난하고 집안 사정도 무난하고 직장도 그냥 보통이고요. 요즘 괜찮은 남자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고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 한 번씩 만나보고 결혼식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죠.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더 아까운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훤한데 얘는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네. 오빠도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니야. 끼리끼리 잘 만났네. 저를 처음 보고 시모와 신우가 처음 내뱉은 소리랍니다. 시모야말로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데 그
그게 컴플렉스니까 대뜸 키 얘기부터 했겠죠. 둘 다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가는 스타일인 게 똑같았죠. 시모가 성격이 드세서 신혼 초엔 진짜 갈등도 많고 막말 듣고 눈물도 흘리고 이혼까지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언니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애 갖기 전에 정리해라. 이 말처럼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덜컥 아기가 생겨서 그렇게 눌러앉아버린 거죠. 그렇게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을 낳아 5살이 될 때까지는 시모가 그지 같은 소리를 해도 그냥 참고 넘겼어요. 사실 아기 키우느라 정신도 없었고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시모를 자주 만나지 않았기도 했고요. 결혼 못할 줄 알았던 시누이도 결혼을 해서 우리 딸보다 2살 어린 아들을 낳았거든요. 우리 딸이 큰일을 했네. 사도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장군 같은 아들을 떡 낳았으니. 아이고, 나는 언제 우리 손자를 안아보나. 시누이가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유세를 하던지 아주 꼴값이더라고요. 말끝마다 우리 딸이랑 비교하고 말이죠. 시모도 시누이 아기를 돌봐줘야 해서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한텐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죠. 시누이는 아기를 데리고 뻔질나게 시댁을 드나들며 우리 딸이랑 지네 아들을 얼마나 비교해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참았나 싶어요. 어머, 혜민이 유모차 너무 낡은 거 아니야? 그래도 첫인데 어떻게 중고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이 정도는 사줘야지. 이게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300 정도밖에 안 해요. 무슨 애 유모차가 그렇게 비싸요? 어차피 금방 크는데 차라리 그 돈 모았다 다른 데다 쓰겠네요.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다니까. 이게 바로 부자 엄마랑 가난한 엄마 차이 아니겠어? 어릴 때부터 좋은 걸 해줘야 애도 그 수준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건 몰라요?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키워요. 나는 나대로 키울 테니까. 만날 때마다 뭐 샀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대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너무 못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네요. 얼마 안 가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나버렸거든요. 바로 시누이가 이혼당하고 시댁에 들어와서부터였죠. 아이고, 네 동생이 이혼을 했단다. 이걸 어쩌면 좋으냐? 네가 장서방 좀 찾아가서 설득 좀 해봐. 아니, 뭔 일인데 그동안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혼을 했대? 벌써 도장까지 찍었대? 그래, 도장까지 다 찍고 지금 애랑 짐까지 다 끌고 집에 와 있다. 아이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애까지 버려. 나쁜 놈. 상미가 잘못한 거래? 뭔데? 뭘 잘못했길래 쫓겨났는데? 아, 별것도 아니야. 대출을 좀 받았대. 그거야 둘이 조금씩 갚으면 되지.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하니? 으휴, 그럴 줄 알았어. 그 기집애 돈도 못 버는 게 사치가 좀 심해. 애 낳고 좀 고치나 했더니만, 으휴. 네가 장서방한테 전화 좀 해봐. 다시 좀 데려가라고. 어쩐지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애한테 명품 옷이며 유모차도 몇백만 원짜리를 사서 저한테 자랑자랑을 하고 그랬던 게 다 빚이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다 지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벌인 짓이었던 거죠. 대출금이 무려 6천만 원이었다네요. 그걸 알고 6천만 원 안 갚는 대신 이혼당한 거죠. 그런 딸이 애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 시모가 어떻게든 재결합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건데요. 엄마니까 딸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테니 이제 지 등골 쪽쪽 빼먹힐 걸 알아서 그런 거였죠. 그렇게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온 지 2주일쯤 됐을 때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거실이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애기 용품으로 아주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져 있었죠. 딸한테 제대로 시달렸는지 시모 얼굴이 아주 퀭해 보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되내니? 시누이가 왔다고 하면 좀 자주 와서 애도 같이 봐주고 밥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오늘도 다 저녁에 와서 코빼기만 비쳐?
저도 요즘 아르바이트해서 정신 없어요. 혜민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같이 끝나서 바빠요. 맨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알바 안 갈 땐 와서 좀 육아 좀 도와줘요. 혼자 보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저도 독박 육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서 괜찮지 않아요? 아들이랑 딸이랑 같은 줄 알아요? 얼마나 힘이 세고 활발한데. 하긴 언니는 뭐 딸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꿀이야. 얌전해서 할 일도 없지. 애 키우는 게 다 힘들지 딸은 뭐 덜 힘들어요? 아가씨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너는 그래도 남편도 있지. 얜 이제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다 같이 도와야지. 말대꾸 그만하고 얼른 저녁이나 차려라. 오랜만에 쟤 좋아하는 갈비 좀 해봐. 요즘 내가 매일 우리 왕자님 뒤치다거리 하느라 제대로 밥도 못하고 살았다. 냉장고에 고기도 없는데 무슨 갈비를 해요. 정 드시고 싶으면 배달시켜요. 저도 힘들어요. 네가 지금 나가서 고기만 사오면 되잖아. 요 앞에 정육점 있는데. 집밥 먹어야지 무슨 배달을 시켜? 요즘 물가 비싸서 사 먹는 게 더 싸요. 벌써 시켰어요. 고기 드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보쌈으로 시켰어요. 시모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계속 째려보길래 그냥 다 무시하고 저는 딸아이와 놀아주는 척만 열심히 했어요. 뭔 배달 음식이냐고 타박하더니 웬걸요? 아주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시모나 시누이나 허겁지겁 먹어대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떨어져서 저는 딸아이 밥이나 좀 챙겨주고 몇 점 먹지도 않고 그냥 얼른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 뒤에 딸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청소나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시누이가 애를 안고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열었죠.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요? 힘들어 죽겠네. 가방 좀 받아요. 아니 아가씨, 이 시간에 민준이랑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아니 오늘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랑 혜민이랑 같이 키즈 카페나 가려고 왔죠. 혜민은 유치원 갔죠. 나도 좀 이따 알바 가야 돼요. 그러게 전화를 하지 괜히 헛걸음했네요. 알바 몇 시에 가는데요? 무슨 알바 하는데요? 그까짓 거 얼마나 번다고 해요. 그냥 집에 있지. 그럼 언니 알바 갈 때까지 우리 민준이 좀 봐줘요. 나 잠깐 미용실 좀 갔다 올게요. 내 머리 꼴 좀 봐요. 금방 올게요. 신우이가 지 아들을 나한테 쓱 밀어버리고는 현관문으로 얼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 안 돼요. 나 알바 늦으면 큰일 나요. 2시간 안에 올게요. 좀만 봐줘요. 가방 안에 필요한 거 꺼내 쓰고요. 참나, 그렇게 애를 두고 내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모한테 전화 걸었는데 둘이 짰는지 시모도 전화를 안 받는 거 있죠. 저는 할 수 없이 애를 봐야만 했어요. 확실히 아들이라 에너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1시간 지났는데 벌써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죠. 망할 놈의 신우는 제가 나가야 되는 시간까지 결국 오지 않았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서요. 이래서 내가 애 엄마를 안 쓰려고 한 건데 시간 칼같이 지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해고해요. 저는 딸아이 유치원 근처 수학학원에서 보조 강사 겸 시험 채점하는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4시간만 할 수 있고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 끝나서 정말 힘들게 얻은 아르바이트였는데 신우이 때문에 미운 털 제대로 박혔죠.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간신히 억누르며 신우이 아들 수발을 계속 들어야만 했어요. 결국 저녁 5시가 돼서 3살짜리를 번쩍 안아들고 딸아이까지 데려와야 했답니다. 애들 밥은 먹여야 하니 부랴부랴 저녁까지 하기 시작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신우이 아들 밥을 먹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민준이 왔어? 네 엄마는 어디 갔냐?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도대체 당신 동생 어디로 톡겼어? 전화를 수십 통해도 받지도 않고 애만 데리고 뛰쳐나가 버렸다고.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아, 배고파. 밥 줘. 당신 참 말 쉽게 한다. 나 오늘 당신 여동생 때문에 알바도 못 갔어. 한 번만 오늘처럼 빠지면 나오지 말래. 내가 어떻게 들어간 알바인데. 아, 그거 얼마나 번다고 그래. 아, 때려쳐. 당신 일한다고 요즘 혜민이한테 너무 소홀해. 반찬도 영 부실하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와봐.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알바를 하나. 나도 일 안 하고 브런치 먹고 백화점 다니고 싶어. 누구는 못해서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아이고, 당신같이 촌스런 여자는 백화점 데려다 놔도 뭘 사야 될지도 몰라서 지하 푸드코트나 가서 순대나 먹고 올걸? 그런 것도 해본 여자들이 하는 거지. 말 다 했어, 진짜? 당신이나 당신 여동생이나 나 화병 나게 해서 드러눕게 하기로 작정했어? 도대체 어딜 갔길래 애를 놔두고 밤 9시가 다 되도록 안 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어머 언니, 미안해요. 글쎄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는데 친구를 딱 마주친 거 있죠? 너무 반가워서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가씨,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전화는 왜 안 받아요? 2시간 안에 온다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예요? 나 아가씨 때문에 오늘 알바도 못 갔어요. 하루 종일 아가씨 애 보느라고. 아니, 하나뿐인 조카 좀 봐준 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깟 일 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유세는? 아, 미안해요. 됐죠? 아, 배고프다. 나도 밥 좀 줘요. 내가 무슨 이 집구석 식모예요? 먹고 싶으면 아가씨 집 가서 먹어요. 혜민이 이제 자야 되니까 얼른 민준이 데리고 집에 가줘요, 제발. 저는 신우이를 한번 째려보고는 딸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서 신우이가 울고불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딸아이 옆에서 그냥 누워서 자버렸죠. 남편이 차를 태워다 주는지 같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모가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전날엔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니 말이죠. 아니, 너는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니? 너 도대체 어제 네 신우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애가 야밤에 와서 울고불고 서운하다고 난리가 났었다. 아가씨가 한 짓은 쏙 빼놓고 말 안 하죠. 어제 우리 집에 민준이 데려다 놓고는 밤 9시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보모도 아니고 제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민준이 수발 들었네요. 너는 어쩜 그렇게 모지러? 하루 애 봐준 게 그렇게 억울하니? 이혼당한 네 시누이가 안쓰럽지도 않아? 걔가 겉으로 멀쩡해도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 언니가 돼서 보듬어 줄 줄 알아야지. 아가씨가 평소에 저한테 살가운 소리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하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아가씨가 얼마나 저랑 혜민이 옷 입은 거 보고 구질구질하다고 흉보고 제 앞에서 명품 유모차 자랑하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암튼 아가씨한테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문 안 열어줄 거라고. 저는 시모한테 쏴붙이고 확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또 뭔 소리를 했는지 남편도 집에 오자마자 속을 뒤집더군요. 나이 들더니 점점 정신이 오락가락해? 엄마한테 뭔 말을 했길래 엄마가 울고 불고 난리셔. 그거 비유 한번 못 맞춰드리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고 내 동생인데 그 불쌍한 애 하루 돌봤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당신이 휴가 쓰고 돌보면 되겠네. 당신도 아가씨한테 확실히 말해.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다들 별꼴이야 진짜.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그 후로 별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친정에 경사가 생겼어요. 저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오랫동안 작은 사업을 했거든요. 부도도 몇 번 나고 진짜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또 차리더라고요.
저래도 될까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한 3년 전부터 사업이 꽤 잘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진짜 큰 수출권을 따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오빠가 아주 근사한 식당에 친정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초대해서 회포를 풀었죠. 오빠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정말 축하해.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업은 한 방이네요. 부럽습니다. 다 니네 형수가 지금까지 참아주고 도와줘서 잘 된 거야. 너도 오빠 힘들 때 돈 빌려주고 정말 고마웠다. 내가 그 은혜 앞으로 두고두고 갚을게. 큰 돈도 아니었는데 뭐. 오빠가 이렇게 잘 되니까 내가 진짜 기분이 좋다. 자네 아직 여름 휴가 안 썼지? 우리 휴가철에 날짜 정해서 같이 유럽 가면 어때? 부모님이랑 우리 가족이랑 자네 가족이랑 다 같이 유럽 일주 해보자고. 항공권부터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낼게. 2주일 정도로 날짜만 정해와. 정말이세요? 형님 덕분에 신혼여행으로도 못 가본 유럽을 다 가보네요. 남편이 어린애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기분이 진짜 들떴어요. 형편이 별로여서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휴가 일정 정하느라 며칠은 아주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폈었네요. 남편 놈이 시댁에 뾰로로 다 말해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모가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상하게 계속 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번 여름엔 어디를 가나? 너희는 어디 갈 계획이 있니? 저희가 언제부터 여름 휴가를 다녔다고요?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집에만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다 동남아다 유럽이다 여행만 잘 가더만. 에휴, 난 언제 그런 데 가보나? 너희는 유럽에 간다며? 아, 들으셨어요? 친정오빠가 같이 데려가 준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 형편엔 턱도 없죠. 이럴 때 따라가는 거죠, 뭐. 저 지금 나가야 돼서 끊을게요. 일부러 전화를 끊어도 이틀 간격으로 자꾸 전화를 해서 여행 얘기를 꺼내는 거 있죠? 아니, 도대체 그래서 어쩌란 말인지, 지들을 데려가란 말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했는지 시모가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남편을 들들 볶더라고요. 결국 주말에 시댁에 갔죠.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한숨을 푹푹 쉬고 시누이도 제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언니, 진짜 유럽 여행 가요? 진짜 부럽다. 난 호주랑 동남아만 가보고 유럽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진짜 부럽다. 그러게, 사부인은 아주 팔자 피셨네. 아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서 해외로 여행도 보내주고. 비행기 표는 벌써 끊었다니? 저야 모르죠. 오빠가 알아서 하니까요. 얹혀가는 처지에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나요?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죠. 아직 표 안 샀으면 나랑 우리 엄마도 가면 안 돼요? 민준이는 우리 아빠가 좀 보라고 하면 되니까. 어때, 언니? 언니 오빠한테 한번 말해보면 안 돼요? 네? 아가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어떻게 아버님이 2주 동안 민준이를 봐요? 그리고 사돈을 데려가면 우리 새언니 부모님을 데려가야지. 왜 아가씨랑 어머님을 데려가요? 그건 좀 아니죠. 치, 빡빡하게 구네 진짜.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한번 물어만 보면 되잖아요. 한턱 쏘는 김에 인심 좋게 쓰는 거지. 물어나 보라고요. 계속 그 얘기할 거면 나 갈게요. 더 불편해질 것 같네요. 당신은 밥 먹고 천천히 와. 난 혜민이랑 먼저 갈게. 저는 딸아이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나가는데 시누이가 욕을 하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수준 떨어지게 진짜.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게 상책인 걸 잘 아니까요. 유럽에 가는 날짜도 정해지고 친정오빠가 항공권도 보내줬답니다. 게다가 짐 싸라고 비싼 새 캐리어까지 보내줬더라니까요. 흐뭇한 마음으로 짐을 조금씩 싸두기 시작했죠. 유럽 일주를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찬물을 싹 끼얹기 직전까지는 말이죠.
엄마가 아까 전화 왔는데 이번 여름 휴가에 제주도에 간다네. 우리도 다 같이 가자고 하시네. 평생 여름 휴가는 가본 적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날짜가 언젠데? 그게 이미 표도 다 사놨대. 환불도 못하는 표라서 꼭 가야 된대. 7월 15일에 출발이래. 뭐? 15일? 우리 유럽 여행 가는 날이잖아.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온 가족 처음 가는 여름 휴가인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 펑펑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어. 뭐? 간다고? 그럼 유럽은? 뭐 아쉽긴 한데 그건 사실 우리 가족 여행은 아니잖아. 형님이 장인 장모님이랑 가시는 건데 우리가 꼽사리 낀 거고. 나도 뭐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유럽은 내가 우리 혜민이 중학생 되기 전에 꼭 데려갈게. 나만 믿어. 이번엔 우리 가족이랑 제주도 가서 놀고 오자.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당신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우리를 유럽에 보내주게? 가까운 강원도 한번 못 가면서. 난 무조건 우리 엄마 아빠랑 유럽 갈 거니까 가기 싫으면 당신은 가지 마. 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네 진짜 가족은 나랑 우리 부모님이지. 너 안 가면 우리 엄마 진짜 쓰러진대. 무조건 가, 무조건.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남편과 매일같이 싸웠어요. 남편이 계속 유럽 여행 가지 말라고 화내고 시비 걸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시모랑 시누이까지 집에 찾아왔죠. 너는 시험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내가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줬는데 넌 몸만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안 간다고요. 아들 데리고 가시라고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해요? 이거 시어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봐. 얼굴에 욕심만 그득그득해서 가족 다 버리고 기어이 유럽인가 뭐시긴가 따라간다 이거야? 아니 무슨 며느리가 이래. 당장 유럽행 비행기표 취소해요. 그건 취소되는 표 아니에요? 유럽 가려면 우리 오빠랑 이혼하고 가던가. 아가씨 말에 정신이 확 드네요. 알았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도박 맞긴 싫은가 보지? 진짜 시누이가 행패 부리는 걸 보니 누가 머리에 찬물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행 하루 전날이 다가왔어요. 여행 몇 번 가지도 않았지만 어디 갈 때면 항상 제가 짐을 싸니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딸아이와 놀아주고 있으니 남편이 물끄러미보다 한 소리 하대요. 짐 다 챙겼어?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인가? 점심 전에 출발하면 되겠지? 짐은 진작에 싸놨지. 공항 가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때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길래 봤더니 신우이더라고요. 언니, 제주도 갈 준비는 다 했죠? 근데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엄마랑 아빠가 민준이는 데려간다니까 언니가 우리 민준이도 같이 좀 챙겨줘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요? 웬만하면 그냥 가요. 저도 유럽 여행 안 가고 가잖아요. 그거야 언니 사정이고요. 나 지금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민준이 짐은 다 싸놨어요. 기저귀는 거기 마트 가서 하나 사서 쓰고요. 그리고 절대 날 생선 주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야 뭐 나보다 더 육아 선배니까 알아서 잘해줘요. 뭐 못 간다면 할 수 없죠. 아가씨는 집에서 푹 쉬어야겠네. 내일 아침에 일찍 와요. 내가 애 옷 뭐 입혀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간식도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말해줘야 되고. 어차피 오후 비행기니까 알아서 갈게요. 걱정 말아요. 그래요. 역시 언니밖에 없다니까.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드디어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행 당일날이 됐죠. 저는 아침 일찍 딸을 데리고 오빠가 사준 캐리어 딱 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당연히 김포가 아니라 인천공항이었죠. 이른 시간에도 공항은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저는 화사하게 차려입은 부모님과 오빠 가족을 만났죠. 아유, 우리 혜민이 예쁘게 하고 왔네. 근데 진짜
이서방은 같이 안 간대? 회사에 급한 일정이 잡혀서 도저히 못 간다는데 어쩌겠어. 걱정 마. 우리끼리 신나게 놀고 오면 되지 뭐. 오빠 덕분에 유럽도 가고 고마워. 자자, 이제 슬슬 들어갑시다. 면세점 가서 쇼핑도 팍팍 해. 오빠가 다 쏠 테니까. 친정 오빠가 예약한 항공권은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석에 호들갑 떨고 있는데 핸드폰이 불나게 울리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대고 있었죠. 지금쯤 식탁에 놓인 이혼 서류와 갈기갈기 찢어진 프랑스행 항공권을 보면서 부르르 떨고 난리가 났겠다 싶었네요. 저는 핸드폰을 딱 꺼버리고 편안하게 좌석에 기대서 출발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비행기는 프랑스로 출발했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꿈만 같은 2주간의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가니 저를 본 남편이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감히 우리 가족을 속여? 속이긴 뭘 속여. 내가 한마디라도 제주도 간다고 말한 적 있냐? 니네끼리 다 넘겨짚어놓고는 네 동생이 유럽 갈 거면 너랑 이혼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제주도 간다고 했냐? 뭐라고?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렸네. 우리는 너 때문에 집안 뒤집어져서 제주도도 못 갔어. 표값도 다 날리고. 그러게 누가 환불도 안 되는 싸구려 표 사래? 나 엿먹이려고 네 동생이 꾸민 일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는 제주도 안 가고 지 아들도 나한테 맡기고 쏙 빠져서 혼자 놀 궁리했나 본데 어디서 굴러가지도 않은 돌대가리를 굴려? 뭐라고? 너 신우이한테 그따위로 말할래? 지금 엄마랑 다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알았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어. 네가 우리 집에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때 거칠게 현관문이 열리고 시모와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노려보는 그 둘의 꼴을 보니 딸아이는 친정에 잘 맡기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감히 시애미를 속이고 혼자 유럽 여행을 가? 너 당장 이혼해. 난 너같이 무서운 년은 며느리로 둘 수가 없으니까 당장 갈라서.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네요. 안 그래도 이혼 서류 놓고 갔는데 어딨어? 당신 도장 찍어서 줘. 내가 갖다 낼 테니까. 뭐? 이게 진짜 간땡이가 부었네. 형님이 돈 좀 만졌다고 너도 부자라도 된 거 같냐? 야, 돈 벌자마자 유럽 가고 명품 사고 돈 펑펑 써대는 거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야. 6개월 안에 또 망한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참나. 그러고 보니 진짜 이 팔찌 명품이잖아. 면세점에서 샀어요? 새언니한테 이런 게 어울리기나 해요. 진짜 구리다 구려. 잘만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남이사 뭘 하던 말던 신경 꺼. 어차피 너는 이런 거 사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머머,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이제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3살 어린 너한테 존댓말을 써야겠니? 너야말로 참 개념 없다. 아, 비켜. 내 짐 싸서 나갈 거니까.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일이 뭐다?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진짜 하는 짓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모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고꾸라지자 자식 둘이 아주 기겁하며 잡아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감히 시어머니를 쳐? 너 나가. 당장 나가. 너 같은 거랑 못 살아. 자, 이거 갖고 꺼져. 네가 나 없이 어디 잘 사나 보자. 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서 빌빌댈걸? 나중에 울고불고 다시 매달리지나 마. 남편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팍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에 남편 이름과 도장이 찍힌 걸 확인하고는 픽 웃었죠. 그리고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겨버렸답니다. 너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 지난 날이 아깝다. 저는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죠. 아이가 있다 보니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산 분할보다 친권과 양육권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목숨과도 같은 딸인데 그 인간한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유럽 여행할 때 대충 짐작은 가더라. 그놈 처음부터 뱀 눈깔처럼 쫙 찢어진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나 사업 망했을 때 1,000만 원 몰래 빌려줬다고 너로 얼마나 잡았냐? 오빠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 사업도 한다니까 말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 그놈이 지가 번 돈 친정에 줘버렸다고 지랄지랄했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성공하려고 더 이를 악물었어. 그래도 네 남편이고 혜민이 아빠니까 좋게 좋게 같이 잘 지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오빠가 소송이든 뭐든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정말 고마워. 아빠 엄마한테도 뭐라고 말할지 고민이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마음 좀 추스리고 혜민이 잘 챙겨. 그리고 오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라. 네 자리 마련해 뒀다. 그렇게 오빠가 힘을 주니까 시댁이나 남편놈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빨리 이혼하고 그 인간들 얼굴 좀 안 보는 게 저의 바람이었죠. 저는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는데 예상외로 남편놈이 쉽게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더라고요. 딱 봐도 평소에 손녀라는 이유로 우리 딸을 차별했던 시모의 입김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뭐 이럴 땐 시모의 존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싶었네요. 드디어 3개월 후에 이혼 결정이 나는 날 법원으로 향했답니다. 법원 주차장에 들어서니 멀찌감치 남편놈과 시모, 시누이가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저한테 뭐라도 시비를 걸려고 따라온 게 분명했죠. 저는 일부러 그것들 앞에서 차를 딱 주차하고 내렸답니다. 3개월 만에 확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셋 다 턱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뭐야? 왜 명품차에서 새언니가 내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거 누구 차예요? 아, 괜히 오늘 온다고 빌렸나 봐.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들 만난다고 차까지 빌려. 내 차야. 웃기고 있네. 그게 어기 넘어가는 차인데 당신 차라고? 뭐 형님이 오늘 법원 간다니까 빌려줬나 보지? 뭐? 아이고, 유럽 여행의 차에 아주 돈을 펑펑 써대는데 얼마 안 가서 망할 게 뻔하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우리 오빠 회사 너무 잘 나가는데. 이번에 코스닥 상장해. 그래서 나도 오빠 회사 취직했어. 취직 선물이라고 오빠가 한 대 뽑아준 거야. 뭐? 그게 진짜야? 상장까지 한다고? 언제?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 우리 가족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여보, 혜민 엄마, 우리가 산 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했지만 내 진심이 아닌 거 알잖아. 당신 너무 우리 부모님한테 막 하니까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지. 난 당신밖에 없어. 아직도 사랑한다고. 이혼 확정된 마당에 뭔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밖에 없다고? 근데 이혼 조정 기간 내내 전화 한 통이 없었어? 너는 니네 가족이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나도 내 딸이랑 우리 가족이랑 잘 살 거니까. 아니 애미야,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자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니? 내 주변에도 이혼하고도 얼마 안 가서 재결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다른 사람 찾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애한테는 친아빠만한 사람이 없는 법이야. 가족이 뭐니? 허물은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거 아니니? 다시 한번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응? 걱정 마요. 그쪽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서워서 다시는 결혼이든 재혼이든 절대 안 할 거니까. 남이야 어떻게 살든 상관 말고 아줌마 자식들이나 잘 챙기시고요. 뭐? 아줌마? 얘가 시애미한테 아주 막말을 하네. 다 끝난 마당에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라고 해줘요? 그럼 좀 비켜주세요, 할머니. 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시모를 탁 치고 제 차에 타고 법원을 빠져나왔죠. 백미러로 본 세 사람의 울상이 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빠의 회사에서 인사과 대리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육아휴직하기 전에 인사과 과장까지 했었거든요.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있어서 제가 결혼 전에 뭘 했는지, 얼마나 능력 있었고 빛났던 사람이었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전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고 연봉도 더 높았거든요. 오빠 덕분에 다시 일하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 또 오빠 회사다 보니 피해가게 하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지만 아이의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봐야 했는데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들이대는데 진짜 너무 싫고 고역이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셋이 밥 먹을래? 혜민이 뭐 먹고 싶어? 우리 자기가 해주는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오늘 집에서 해주면 안 돼? 자꾸 그딴 소리 할 거면 혜민이도 못 만날 줄 알아. 커리어우먼 되더니 완전 멋있어졌다. 옷도 이쁘고 얼굴도 더 이뻐지고. 혹시 남자 생긴 건 아니지? 다음부턴 우리 엄마가 혜민이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럼 잘 놀고 와, 혜민아. 아니야, 알았어.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내가 진짜 집구석에 들어가기가 싫어. 우리 혜민이랑 당신 만나는 날만 기다린다니까. 그 민준이 놈이 얼마나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 거기다 내 동생 또 사고 쳤어. 글쎄 엄마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왕창 받아서 내가 갚아야 되고 그 좁은 집구석에서 같이 사니까 진짜 미치겠어. 나한테 그딴 하소연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쪽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야? 당신도 생각해봐. 그 20평의 코딱지만한 방 3개 있는 집에서 진짜 숨 막혀. 혜민이가 그러는데 장인 장모님 댁 60평으로 이사 갔다며? 혜민이 방도 엄청 크다고 하던데 나 구경 가봐도 돼?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지 아주? 앞으로 그딴 소리 하면 바로 차단이야. 혜민이 얼굴도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처신 똑바로 해.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차 타고 와버렸네요. 그 다음부터는 죄송스럽지만 친정 어머니한테 딸아이를 남편한테 데려다 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도 같이 밥 먹자느니 어쩌니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서 다음부턴 친정 아버지한테 부탁했죠.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버지한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애 때문에 볼 날이 있을 텐데 진짜 지긋지긋할 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전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서 양육비 매달 받는 것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꼭 받으려고요. 시모도 진짜 어이없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서 저한테 하소연까지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진짜 지옥 속에서 산다. 딸년 하나 있는 게 아주 집안 뿌리까지 거덜낸다. 아니 이번엔 글쎄 지 아버지 이름으로 또 대출을 받은 거 있지? 그거 진짜 미친년 아니냐? 우리 형편에 갚을 수도 없고 내가 맨날 눈물만 흘리고 산다. 자꾸 이렇게 전화해 대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다른 번호로 못 바꾸고 있는데 아줌마 때문에 피해를 보고서라도 번호를 바꿀 판이네요 지금. 애미야,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애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너 요즘 돈도 잘 벌고 아주 세련돼졌다고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너 보고 싶어서 밤마다 술 먹고 오는데 안쓰러워 죽겠다. 끝까지 지 자식 걱정밖에 안 하네요.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말 들을 이유 없고요. 끊습니다. 애미야, 그럼 2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니? 그 후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네요. 그놈의 시모 목소리 안 들으니까 삶에서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진짜 이혼 후까지도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구는 시댁 인간들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까 친정오빠가 진심으로 변호사 구해서 소송하려고 준비했었거든요. 전 남편만 빼면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회사 일도 재밌고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셔서 남편이랑 살 때보다 더 여유가 생겼답니다. 내 스스로 돈을 버니 내 돈으로 운동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삶이 윤택해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힘든 일 툭툭 털어버리시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래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건강하세요.